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전세계 수많은 은행들의 데이터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둑이 금고를 탄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데이터를 훔쳤다가 어딘가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열지 못하지만 곧 그걸 열 수 있는 열쇠가 나올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 이름이 바로 양자 컴퓨터고요. 근데 정작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은행이 아니죠. 비트코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박살낼 거다라는 이야기 요즘 정말 많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딱 한 가지만 짚고 가보고자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정말로 비트코인이 깰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엉뚱한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도 불안해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여기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3월달 구글의 양자 컴퓨터 연구팀이 보고서를 하나 냈었고 그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키는 암호를 깨는데 필요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아도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짚고 가자면요. 양자 컴퓨터의 힘은 큐비트라는 단위로 잽니다. 큐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센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 암호를 깨는데 큐비트가 50만 개보다 적어도 된다고 밝혔어요. 2019년에 했던 추정의 약 20분의 1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넘어야 될 예산이 갑자기 훨씬 더 낮아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 9곳에 약 3조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만한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술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고 숫자만 보면 분명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중에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이 있고요. 비트코인을 아주 오랜 시간 아주 깊이 믿어온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6월 달에 한 말이 화제가 됐는데 자기 비트코인이 은행 통장에 있는 현금보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블록체인을 건드리기 한참 전 은행부터 먼저 털게 될 거라고요. 이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다들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은행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행 시스템은 수십 년 된 낡은 장비 위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미리 훔쳐다가 저장해두는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라도 네트워크를 마지막으로 안전했던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게 드레이퍼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비트코인은 안전하구나 이렇게 끝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비트코인 보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뜻이고 이 제임스 로퍼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비트코인 보안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비한 방어력을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드레이퍼한테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오히려 은행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빨리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거다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행은 위에서 한번 바꾸라고 결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 곳에서 정하면 전체가 따라갑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되죠. 비트코인을 고치려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 채굴하는 사람들, 거래소, 지갑회사,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참여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안 하던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자랑은 누구도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정말로 급할 때 그 점이 강점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약점이 될까요? 누가 맞는지 판단하시려면 비트코인이 정확히 어디가 약한 건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는데요.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에 약한 곳은 딱 한 군데죠. 바로 서명이에요. 비트코인을 보낼 때는 이 거래가 진짜 주인이 한 게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도장 같은 게 찍힙니다. 그리고 그 도장 방식이 양자 컴퓨터한테 약한 건데 여기서 자물쇠로서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우리 구독자분들 지갑에는 자물쇠랑 열쇠가 있습니다. 자물쇠는 남들에게 보여줘도 괜찮고 하지만 열쇠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죠. 평소에 자물쇠만 보이니까 안전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한 번이라도 다른 곳으로 보내면은 그 순간 자물쇠의 정밀한 설계도가 공개된 장부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설계도를 보고 열쇠를 그대로 깎아낼 수 있는 기계고 다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비트코인의 모든 게 약한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키내는 그러니까 채굴하는 부분들의 암호는 양자 컴퓨터한테도 훨씬 더 단단한데요. 여기서 약점은 오직 보내는 순간 드러나는 그 자물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실에서 정말 소름 돋는 결론 하나가 따라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위험한 거는 자물쇠 설계도가 이미 공개된 코인들이죠. 그럼 가장 위험한 비트코인은 누구 걸까요? 놀랍게도 지금 활발하게 거래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지갑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2021년 사이 그때 만들어져가지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가장 오래된 코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됐고요. 그리고 가장 깊이 잠들어 있고 또 흔히 영영 잃어버렸다고 여겨지던 그 코인들 사실은 가장 먼저 노려질 수 있는 표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안전해 보이던 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니 조금 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죠. 양자 컴퓨터로도 풀지 못하는 새로운 자물쇠를 만드는 방안들, 그리고 위험한 옛날 주소들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잠가버리는 방안들까지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잠자는 코인들이 잠겨버린다, 그만큼의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셈이 되겠고, 현재 양자 컴퓨터라는 위협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공급을 줄이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질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깰까를 물었죠. 근데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위협이 도착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새 자물쇠로 무사히 갈아탈 수 있을지. 여기엔 비트코인만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금 같은 경우는 한 번 금이면 영원히 금이라서 업그레이드가 없죠. 현금도 우리가 마음대로 그 구조를 고쳐쓸 수가 없죠. 근데 비트코인은요, 모두가 동의하면 스스로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의 숨통을 끊으러 온 적이라기보다도 비트코인이 진짜로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돈인지를 처음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대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위협이 실제로 닥치기 전에 비트코인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새 자물쇠로 옮겨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 암호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기관들 이미 2030년부터 낡은 암호를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2035년에는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일정을 내놨습니다. 이 비트코인 쪽에도 방어 설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참여자들의 합의로 규칙을 바꿔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협들이 정확히 언제 올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르면 2028년쯤 국가 단위에서 암호를 깰 능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이상은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무언가를 서둘러 결정하시기보다는요, 이 자산이 위협에 어떻게 적응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차분히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양자 컴퓨터의 진짜 약점은 비트코인의 암호 자체가 아니라요, 위협이 오기 전에 얼마나 빨리 갈아탈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우리 지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가장 늙은 코인들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스스로 규칙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 금에도 현금에도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남죠. 비트코인이 이렇다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 특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리플, XRP 같은 자산들은 이 양자 시대에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할 때 10만원 수익에도 만족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50만원, 100만원 수익, 이것도 작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미루고 더 큰 수익들만 기다리다가 결국에 진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건데요. 특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하는 습관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도해야지 다음 기회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새로운 대응들도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종합방에서도 항상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내가 팔까 말까 하는 눈치 보기 매매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목표 타점을 걸어놓고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걱정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이런 대응들을 하시는 방향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수익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에 오랜 시간 살아남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리플 쪽에 무서운 이야기가 돌고 있죠. 리플이 가지고 있는 XRP를 법 때문에 강제로 전부 다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말로 리플은 그 많은 물량들 억지로 토해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XRP는 정말로 폭락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XR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슴이 철렁하실 수밖에 없겠고, 그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진다, 가격이 버틸 재간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제가 관련 자료를 끝까지 다 뜯어본 다음에 내린 정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과는 거의 반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소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이야기의 출발점은 미국에서 추진 중인 법 하나입니다. 이름은 클래리티 법안이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동안 흐릿했던 코인 규칙을 또렷하게 정리하자, 딱 이런 취지의 법인데요. 이 법이 지난 5월 14일 미국 상원의 한 위원회를 통과했었고, 그리고 6월 1일에는 상원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 목록에 정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자면요, 아직까지 최종 통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회의에서 토론도 해야 되고 표결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면이 아니라 통과될 경우다라고 들으셔야지 정확하겠죠. 그렇다면 이 법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무서운 소문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된 건 이 법 안에 들어있는 숫자 하나였습니다. 바로 20%인데요. 한 것이 특정 코인 전체의 20% 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대충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하필 여기서 리플이 걸려버린 겁니다. 리플이 쥐고 있는 XRP가 그 기준을 한참 넘었기 때문이고요. 그럼 리플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 숫자부터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이트에서는 33%가 안 된다고 보고요. 어떤 사람은 46%가 넘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작년 말 자료로는 36%쯤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딱 잘라 말하기 어렵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략 30% 후반에서 40% 사이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20%를 넘으면 정말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강제로 전부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바로 이 지점부터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조항에 대해서는 20% 넘게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그 20%라는 숫자는 어떤 코인이 충분히 자리 잡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가지 회사가 코인을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그 코인은 아직까지 그 회사 거나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코인이 여기저기 충분히 흩어져 있으면 그제서야 이건 특정 회사 게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돌고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 흩어진 정도를 재는 선이 바로 20%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벌을 주는 규칙이 아니라 일종의 자격 기준에 가깝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자격이 XRP한테는 보통 일이 아닌데요. 왜냐면 XRP는 지난 몇 년 동안 딱 이 문제 하나로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XRP가 주식 같은 것이냐, 아니면 금이나 원유처럼 그냥 일반 자산이냐,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고, 주식 같은 것들로 분류되면 규제가 훨씬 더 빡빡해지죠. 반대로 일반 자산으로 인정받으면 훨씬 더 자유로워지죠. XRP를 들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것들이 바로 이 일반 자산 인정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20% 기준이 바로 그 인정으로 가는 관문 중에 하나라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리플이 가진 물량들을 줄여가지고 코인이 충분히 흩어지면요. XRP는 그렇게 원하던 자격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는 거고, 무섭게만 보였었던 그 조항들이 사실은 문을 여는 열쇠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자면요. 그럼 리플이 줄여되는 그 물량들 전부 다 어디로 갈까요? 많은 분들께서 시장에 전부 다 던져서 가격이 무너진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데요. 근데 거론되는 그림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 물량들이 시장에 마구마구 쏟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XRP를 쓰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큰 금융기관 같은 곳들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묘합니다. 원래부터 리플이 XRP를 묶어둔 이유 자체가 한꺼번에 풀지 않고 천천히 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XRP가 세상에 나온 명분은 전 세계 돈을 빠르게 보내는 통로가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물량들을 줄여가지고 실제 쓰는 것으로 보내는 일들, XRP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제로 파는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사실은 강제로 쓰이게 되는 것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요. 그 물량들이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아직 아무도 확정하지 못합니다. 정부나 국제기구로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의문이 하나 있죠. 어쨌든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많은 물량들 서둘러가지고 처분해야 되는 건 사실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조심히 들으셔야 될 대목입니다. 12개월 안에 강제로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요. 실제로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 분석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리플이 물량을 강제로 팔 일은 없을 거라는 건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XRP가 일반 자산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단순하게 리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코인을 굴리는 시스템이 얼마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 이걸 함께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한꺼번에 던지듯이 팔지 않아도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다는 거고, 설령 법이 통과되더라도 리플은 물량을 한 번에 쏟아내기보다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나눠서 내보내는 이런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리플 자신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법이 어떻게 최종 정리될지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지금 XRP 시장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XRP 가격이 1,700원, 1,800원 라인에 있는 상황이죠. 초까지만 해도 3,300원 가격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하락한 자리고, 분위기만 보면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가격이 약한 이 와중에 큰 자금을 가진 지갑들은 오히려 XRP를 사모으고 있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XRP도 적지가 않은데요. 보통 이런 움직임들은 당장 매도하기보다도 길게 들고 가려는 쪽에 가깝겠고,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 법안 표결이라는 큰 분수령이 멀지 않은 시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좋게만 볼 일은 아니겠죠. 이 표결 통과하려면 넘어야 될 문턱이 상당히 높을 거고, 만약에 이것마저도 막히게 된다면 기대했던 재료까지도 사라지면서 가격이 더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만 들여다보기보다는요, 미국 의회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보셔야 되고, 리플이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그 조항 자체가 사실 벌이 아니라 XRP가 일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기준에 가깝겠습니다. 풀리는 물량들도 시장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실제 쓰이는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통과 전이고, 이 모든 건 그럴 경우라는 전제 위에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만약에 정말로 그 물량이 큰 금융기관이나 정부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그 순간 XRP 가격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 리플 XRP가 좋은 코인인 것은 맞겠지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리플만 바라보는 이런 시장 전체를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들 자체가 강해질수록 작은 호재에도 크게 보이고 반대로 위험 신호 같은 경우는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매도해야 될 가격보다도 내가 매도하고 싶은 가격만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 좋은 매도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시장은 언제든지 예상 못한 방향성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집착하는 거, 이거는 다르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리플 흐름이 가장 좋았던 시기는 언제였죠? 트럼프 당선 취임 시점, 적당한 단기 고점이던 4,850원에 대한 목표 타점, 이렇게 매도까지도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일부 비중으로 안내드렸던 이유들도요. 물론 여기서 더 상승도 가능했겠지만요. 이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은 적당 일부 비중은 매도하고 그러고 나서 더 상승하더라도 분할로 익절을 하면서 만약에 하락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위함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진 비트코인이 약 10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100만 개가 10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가장 안전한 돈이라고 불렀죠. 근데 만약에 안 움직였던 그게 오히려 가장 위험한 폭탄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볼게요. 먼저 숫자만 보자면은 지금 비트코인 중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지목되는 물량들이 있죠. 그리고 그 수량이 약 690만 개, 비트코인 전체의 3분의 1쯤 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추정치를 우리 돈으로 바꿔봤을 때 대략 600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물론 이게 코인 가격에 따라 가지고 출렁이는 추정치입니다. 그래도 절대로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이 코인들이 왜 위험하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딱 두 가지 단어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개인키랑 공개키입니다. 개인키 같은 경우는 내 지갑을 여는 진짜 열쇠고요. 절대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공개키는요. 그 열쇠랑 짝을 이루는 정보인데요. 이건 남들이 봐도 괜찮게 설계가 돼 있고 평소에 공개키만 봐서는 진짜 열쇠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이 평소라는 말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진 것일수록 공개키가 처음부터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사토시 코인이 딱 그런데요.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공개키가 2009년 장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코인이 안 움직인 게 안전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안 움직였어도 정보는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코인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직까지 강한 컴퓨터가 없다는 사실만이 그걸 지켜주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인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진작 털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지금까지 그렇게 멀쩡한 거냐?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아직까지 그걸 풀어낼 만큼 강력한 컴퓨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개키만 보고 진짜 열쇠를 거꾸로 계산해낸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근데 딱 한 가지 이게 가능해질지도 모르는 기계가 바로 양자 컴퓨터죠. 양자 컴퓨터는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 컴퓨터랑 완전히 달라버려요. 어떤 종류의 문제는 말도 안 되게 빨리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공개키에서 열쇠를 알아내는 문제가 하필 양자 컴퓨터가 제일 잘 푸는 종류의 문제라는 게 비트코인에는 상당한 위협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겠죠. 그 양자 컴퓨터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바로 이런 지점에서 올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올해 구글의 양자 연구팀이 논문을 하나 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였다면 비트코인 암호를 깨려면 양자 컴퓨터 부품이 1천만 개가 넘게 필요하다고 봤었는데 구글팀이 그거를 무려 50만 개 미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냈다는 겁니다. 필요한 수량이 약 20배나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이건 컴퓨터가 갑자기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푸는 방법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런 연구들에는 이더리움족 연구자랑 스탠퍼드 대학의 암호학자도 같이 이름을 올렸고 한 회사가 혼자 우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비슷한 연구들이 잇따라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수량은 줄어드는 쪽으로만 움직여왔습니다. 더 이상적인 거는 구글이 던진 한마디였는데 구글팀은 논문에서 지금 당장 대비를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굵게 강조를 남겼었고 기계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정부도 자기네 시스템을 2035년까지는 새 암호로 바꿔라 이렇게 시한을 정해놨고요. 구글 측에서는 자기 회사 기준을 2029년으로 앞당겨버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당장 비트코인이 털린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존재하는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한참 약하죠. 언제 그런 컴퓨터가 완성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날짜가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 그 자체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노출된 코인은 공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급할 것도 없습니다.
이 기계만 생기면은 천천히 하나씩 작업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당연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위험한 걸 알면은 미리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쉬운데 비트코인한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는 돈이죠. 누가 시켜서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려면 채굴하는 사람,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코인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강제할 만한 중앙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자랑이자 이 상황에선 약점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게다가 또 더 곤란한 문제가 하나 있죠. 위험한 옛날 코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날짜까지 새 주소로 옮기라 이렇게 시한을 정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날짜가 지나면 옛날 코인은 못 쓰게 막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딜레마가 생겨요. 사토시 코인은 옮길 사람들이 없어요. 주인이 사라졌다거나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아버리면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돈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원칙을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둔다. 그럼 나중에 양자 컴퓨터를 가진 누군가가 그 돈을 천천히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제가 처음에 왜 리플 얘기를 꺼내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리플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어요. 리플도 지금은 비슷한 방식의 암호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플이 이미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리플 X라는 개발팀이 올해 양자 컴퓨터 대비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 2028년까지 단계별로 옮기겠다는 로드맵에 비상상황 대책까지 따로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암호가 갑자기 위험해진다. 그럼 옛날 방식 서명은 더 이상 받지 않으면서 모두를 안전한 새로운 방식으로 옮기겠다라는 계획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죠. 리플이 손잡은 회사가 프로젝트 11이라는 보안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바로 아까 그 비트코인 690만 개가 위험하다라고 계산해서 경고했던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은 비트코인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체인부터 먼저 손보고 있는 셈이겠고 여기서 한 가지가 뒤집힙니다. 평소에 리플은 너무 중앙 집중적이다라고 욕을 먹곤 했었죠. 누군가가 손을 댈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요. 근데 다 같이 빠르게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서는 그 손댈 수 있는 구조가 오히려 강점이 된다는 사실들. 늘 약점이라던 게 이 한 가지 상황에서만큼은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오해를 한 번 더 정리하자면요. 이건 지금 당장 가격이 상승한다 내린다 이런 단기적인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기나긴 이야기들입니다. 은행이나 큰 기관들이 어떤 블록체인을 쓸지 고를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안정성이죠. 10년 뒤에도 안전할까? 바로 이걸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대비를 누가 먼저 했느냐? 이거는 일종의 신뢰 점수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과 리플 둘 다 결국에 옛날 길을 새 길로 옮기는 작업들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다만 속도랑 진통이 다를 겁니다. 리플은 이미 단계별 계획들, 비상대책들 공개한 상황이고요. 또 그걸 이끄는 주체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굴러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고 반대로 비트코인은 그 합의를 모을 만한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코인을 막을지 말지를 두고 한참 시끄러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 어떤 새 방식을 쓸지 언제 끝낼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쪽은 이미 계획을 내놨고요. 한쪽은 아직까지 합의조차 시작 단계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토시의 코인을 비롯한 비트코인의 상당량은요.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정보는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시대에는 위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걸 고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겠지만 리플은 그 약점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이거는 당장의 가격이 아니라 누가 먼저 준비했느냐 신뢰 싸움에 더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그 양자의 날이 다가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끝까지 살아남는 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은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근데 한 종목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서 흘러갈 때 기본적인 지루함과 스트레스를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플을 보유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을 병행을 하고 알트를 보유하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들을 함께 가져가는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낮은 비중으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이유들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아무리 리플이라고 할지라도 무리한 몰빵보다는 효율적인 대응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핵심이기 때문이겠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너무 무리한 몰빵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포트폴리오 점검의 시간들에 대해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포트폴리오는요. 수익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기 위한 이런 필수 전략이자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이라면 시작하기도 전에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하나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가장 큰 호재라고 믿었던 그 뉴스들 그러니까 ETF 이야기들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이번에 벌어진 진짜 사건에 비하면 작은 조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요.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시세? 그 시장이 제일 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따로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그 거대한 시장이 지난 2주 사이에 조용히 XRP한테 열렸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아무도 이걸 크게 떠들지 않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들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제일 큰 시장이 도대체 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코인을 사고 파는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들이고, 내 돈으로 코인을 직접 사서 상승하면 팔고 하락하면 손해보는 거죠. 이거를 현물 거래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있어요. 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돈을 거는 방식들인데요. 이거를 선물 거래라고 하고요.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그 뜻은 간단합니다. 미래의 가격을 두고 미리 베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 중에서도 요즘 코인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 따로 있죠. 바로 무기한 선물인데요. 보통 선물은 끝나는 날, 그러니까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무기한 선물은 그 끝나는 날이 없다라는 거고, 한번 걸어두면 내가 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기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9억 원어치가 거래됐었습니다. 무려 9억 원이요. 1조도 상상하기 힘든데 그 1조가 9만 개쯤 모인 규모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진짜 큰 돈들은 바로 여기서 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이 정작 미국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무기한 선물은 대부분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됐었죠. 미국의 큰 자금들, 그러니까 은행이나 큰 투자회사 같은 곳들, 규칙상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판이 바로 옆에 있는데 손은 못 대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 근데 지난 2주 사이에 바로 그 빗장이 풀렸다는 거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CFTC라는 곳이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상품 거래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이 CFTC가 해외에만 있던 그 무기한 선물을 미국 안으로 들여오기로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크라켄이라는 미국 거래소가 규칙을 지키는 무기한 선물을 미국 사람들에게 열었는데요. 칼시라는 것도 비슷한 상품을 내놨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비트코인 얘기로 들리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 목록 안에 리플 XRP가 들어있었다는 사실들. 그래서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랑 함께 XRP의 무기한 선물도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갇혀있던 그 거대한 시장이 XRP한테도 미국에서 정식으로 열렸다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한 개 생기죠. 수많은 코인들 중에 왜 하필 XRP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3월달 미국의 두 감독기관이 손을 잡고 코인 16개를 골라서 이건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요. 증권은 주식 같은 거고 상품은 금이나 원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루는 규칙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16개 명단 안에 XRP가 당당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이 명단을 어떻게 골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미 정식적인 거래소에 선물 상품이 올라가 있던 코인들을 기준으로 추렸다라고 하는데요. XRP는 예전부터 미국의 큰 정식 거래소에 선물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이미 거래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XRP를 상품으로 본다는 조용한 신호였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시끄럽게 지켜봤던 소송 싸움이었었죠. 근데 정작 XRP의 자리를 정해준 거는 그 시끄러웠던 뉴스가 아니라 조용히 올라가 있던 선물 상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나면은 조금 소름이 돋으실 수도 있어요. 무기한 선물을 미국으로 들여온 그 CFTC, 그곳의 지금 수장은 마이클 셀릭이라는 사람이죠. 작년 12월 달에 위원장이 됐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SEC, 그러니까 미국에서 증권을 감독하는 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거쳐간 정도가 아니라요. 이 마이클 셀릭은 SEC에서 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그 작업들을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여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자면요. XRP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그 신분을 정리한 손과 지금 XRP한테 무게한 선물의 문을 열어준 손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냥 운 좋게 겹친 우연으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쪽 기관에서 XRP의 신분을 정리하고요. 또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지고 그 위에 큰 시장을 얹어준 셈이니까요. 마치 처음부터 길이 이어지도록 짜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그냥 넘기는 작은 디테일 하나가 사실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무기한 선물에는 펀딩비라는 게 있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기한 선물은 끝나는 날이 없으니까 가격이 진짜 시세에서 너무 멀리 도망가지 않게 잡아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펀딩비라는 거고, 일정한 시간마다 한쪽이 다른 쪽에 아주 적은 수수료를 주고받으면서 가격을 현실에 붙들어 맨다라는 건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 펀딩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남겼고, 만약에 감독 당국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안의 무기한 선물은 해외 상품보다 불리해졌을 거고요. 시장의 돈들은 계속해서 해외에 남았을 겁니다. 근데 셀릭은 이 펀딩비가 문제 있는 장치가 아니라 가격을 잡아주는 정상적인 장치라고 정리했었고, 바로 이런 판단들 덕분에 미국 안의 XRP 무기한 선물이 해외 상품과 겨룰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루해 보이는 그 한 줄이요. 9경원짜리 시장이 미국으로 돌아올 만한 길을 열었다는 거고, 다만 여기서 너무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마이클 셀릭이 어떤 코인을 콕 집어가지고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XRP를 직접적인 이름으로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 거래소 중 하나인 CME 거래소, 그 회사의 회장은 무기한 선물 승인 자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난 완벽한 승리라기보다는요, 큰 문이 지금 막 열렸고 그 안에서 아직까지 밀고 당기는 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XRP를 들고 있는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시장부터 살펴보자면요. XRP는 6월 초에 한 차례 크게 빠졌습니다. 가격이 1,700원 안팎까지 내려갔고요. 근데 6월 중순 들어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면서 다시 1,800원 위로 올라섰죠. 하락할 때보다 올라설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매수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2,500만 개가 넘는 XRP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금 당장 매도하지 않고 오랜 시간 들고 가겠다, 이런 신호로서 자주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많이 가진 큰손들의 지갑 숫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조용히 사모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한때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데 베팅한 쪽이 상승할 거라는 쪽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좋은 소식이 터져가지고 가격이 상승을 시작하면은 하락에 걸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손절하면서 가격을 더 밀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논의 중에 있는 클래리티 법안이고, 코인의 규칙을 법으로 확실하게 정하는 법안인데요. 현재 상원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아직까지 표결 날짜는 잡히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XRP는 1,600원, 1,700원 부근을 바닥처럼 깔아두면서 법안 일정이라는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2,000원 부근을 다시 넘어서는지가 이 단기 분위기의 갈림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조용한 매집이 있었고 또 내림에 건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들을 같이 놓고 보면은 이 흐름들은 상승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무기한 선물 시장이 지난 2주 사이에 XRP한테 미국에서 열렸다는 사실들, 그리고 그 문을 연 사람은 공교롭게도 예전에 XRP의 신분을 정리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었고, 만약에 ETF가 아니라 이 무기한 선물 쪽으로 들어오는 돈들은요, 앞으로 어디서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할지 그 자금의 길목들 같이 추적해드려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매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매도 가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과거의 기억들 때문이겠습니다. 예전에 높은 수익을 봤던 기억들, 더 상승할 것 같았던 기억들,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현재의 좋은 매도 기회까지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상승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간 것 뿐입니다. 과거 수익률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사라지고, 그래서 시장이 좋고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일부라도 분할 매도를 해보는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매도도 역시 습관입니다. 해본 사람만이 다음에도 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리플한테 좋은 소식이 3개나 터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전부 미국에서만 터진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 호재가 나오면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이번에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쏟아졌는데 왜 XRP 가격은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내려갔을까요? 혹시 내가 들고 있는 리플의 XRP가 지금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은 딱 이 질문 하나만 끝까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3가지 소식이 뭐였는지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요, 이게 정리되어 진짜 이야기가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당분간 안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CBDC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직접 찍어내고 누가 어디에 썼는지 추적까지 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돈입니다. 이 미국 의회가 이거를 2030년 말까지 만들지 못하게 막는 조항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 조항이 코인 법안이 아니라 주택 관련된 법안에 끼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게 왜 리플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잠깐 미뤄두고 두 번째 소식부터 마저 볼게요. 이 두 번째 소식은 미국이 코인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려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은 규칙이 상당히 애매했었죠. 이게 주식 같은 건지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한 개도 없었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자라는 법인 거고,
작년 7월 달에 하원을 통과했고 지난달에 상원위원회도 넘었습니다. 한 호주 코인회사 대표는 미국이 이 규칙을 정하면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따라올 거다라고 말을 했었고 마치 도미노처럼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봤으니까 세 번째까지 보고 나면 그림이 슬슬 맞춰지실 겁니다. 이번 세 번째 소식은 미국이 코인 범죄만 전담하는 수사팀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인데요. 6월 11일에 두 의원이 같이 법안을 냈고 원래 코인 범죄를 다루는 팀이 작년에 해체가 됐는데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코인 도난 피해가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 규모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여기까지가 표면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질문. 이 셋이 따로 노는 뉴스인 건지 아니면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인 건지 이 첫 번째 소식부터 한 겹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BDC, 그러니까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달러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사실 리플한테는 핵심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돈을 빠르게 바꿔가지고 보내주는 중간다리 역할인데 한국 돈을 다른 나라로 보낼 때 중간에서 빠르게 연결해주는 그런 중간다리를 뜻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전 세계로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디지털 달러를 직접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다리가 굳이 필요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즉 정부의 디지털 달러는 리플의 밥그릇을 위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대였다는 거고 그게 최소 5년 동안 안 나오기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는 예외가 하나 있었죠.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 달러는 막되 민간이 만든 달러에 묶인 디지털 돈은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달러 가치에 딱 맞춰서 가격이 거의 안 흔들리게 만든 디지털 돈이고 근데 리플은 이미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드리자면요. 정부가 비워둔 자리, 그 자리에 필요한 두 가지를 리플이 전부 다 들고 있는 셈이고 이렇게 첫 번째 조각이 풀렸는데요. 그럼 두 번째 조각, 도미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은 사실 미국 코인이 아니죠. 전 세계 은행들한테 송금 기술을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은행들이 망설여 왔어요. 규칙이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 도입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발을 못 들였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규칙을 딱 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걸 따라오기 시작한다. 어떻게 될까요? 이 그동안 머뭇거리던 은행들이 움직일 만한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미노 효과라는 거는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리플이 해외에서 영업할 만한 길이 한꺼번에 열린다는 뜻에 가깝겠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조각이 모였습니다. 근데 가장 와닿지 않던 세 번째 조각에 사실 가장 묵직한 게 숨어 있었는데요. 코인 범죄 수사팀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솔직히 이건 범죄 잡는 거랑 내 리플이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텐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이제 범죄 잡는 일과 시장 규칙 정하는 일을 따로따로 떼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인데요. 그동안 코인업계가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시나요? 규칙은 안 알려주면서 일단 잡아서 벌부터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리플이 바로 그 방식에 5년을 시달렸었고 미국 증권당국이 리플을 걸고 넘어지면서 기나긴 소송을 벌여왔었거든요. 그 소송이 작년에야 마무리됐었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범죄는 범죄대로 전담팀이 잡으면서요. 시장은 시장대로 규칙을 준다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을 괴롭히던 그 방식들이 제도적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 수사팀 법안은 아직까지 통과된 법은 아닙니다. 이제 막 발의된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뭐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서 보는 게 맞겠고 앞서 봤던 디지털 달러 금지 조항도 클래리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했거나 위원회를 넘었을 뿐이지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 이상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세 가지 조각을 한자리에 놓아드려보자면은 여기서 조금 소름이 돋는데요. 이 정부의 디지털 달러가 막히면서 리플의 경쟁자가 사라져버렸죠. 규칙이 정해지면서 해외로 가는 길들이 열리고 있죠. 그리고 리플을 괴롭히던 단속 방식이 정리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전부 같은 한 달 안에 움직였다라는 거고 누가 짜고 친 음모란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디지털 돈을 어떻게 다룰지 이 큰 방향성을 잡아가는 흐름 속에서 그 조각 하나하나가 공교롭게도 리플이 받던 위협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 보면 평범한 뉴스 3개가 모아놓으니까 같은 그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토대가 단단해지는데 가격은 왜 상승하지 못했을까요? 여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리플은 매달 묶어둔 금고에서 코인을 일정량 풀고 있죠. 시장에 새로운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뜻인 건데 2024년부터 저렴하게 모아둔 사람들이 지금 가격에서 차익을 챙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 전체가 그날 큰 흐름에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와도 파는 힘이 더 강하면 가격은 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해외 매체 측에서는 강세 신호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제목을 달기도 했었고 지금 리플 XRP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100조 원 규모인데요. 이 정도 덩치는 호재 하나로 단숨에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토대가 먼저 단단해지고 가격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따라오는 형태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빠지는 이유들이 대부분 일시적인 수급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규칙이 정해지고 위협이 거치는 거는 한번 자리 잡으면 잘 바뀌지 않는 변화거든요. 그래서 클래리티법이 실제로 상원까지 통과되고 코인을 담는 투자 상품으로 돈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게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래서 결국에 이번 주 세 가지 소식은 따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요. 모아놓고 보면 리플이 받던 위협이 하나씩 거치는 같은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토대가 강해진 것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단해진 토대 위에서 진짜 방아쇠가 될 클래리티법, 과연 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아무 계획 없이 보유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과거랑 달라졌습니다. 이 건강한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요, 단기 고점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단기 저점에서는 분할 매수를 활용하는 대응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장기 투자라는 이름으로서 방치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 기나긴 하락장에 대해서 버티지 못하고 가장 힘든 구간에서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적당히 상승했을 때는 일부 매도도 하시면서 충분히 내려왔을 때 이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수량과 비중을 늘려갈 줄 아는 거, 훨씬 건강한 장기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들, 결국에 상승했을 때 팔아야지 시장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지실 거고요. 갑자기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한다거나 또 그때 조금 팔아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건강한 투자 심리로 컨트롤 자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겠습니다. 장기 투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요,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할 줄 아는 태도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지코인 차트가 요즘 보고 계시면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거예요. 한때 가장 높았던 가격에서 지금은 거의 90% 가까이 빠진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도 몇 달째 거의 제자리인데 이번엔 조금 황당한 일까지 있었죠. 미국하고 이란이 역사적인 평화협정에 서명을 했고요. 보통 이런 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들썩거립니다. 근데 코인 시장은 오히려 떨어져 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에도 오히려 하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조용히 큰일을 하나 벌였죠. 도지코인 투자자 대부분이 그냥 지나친 일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끝까지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일이 정말 도지코인의 미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자, 많은 분들께서 떠올리는 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머스크가 도지코인 얘기 꺼내면 가격 상승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머스크가 한 일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요. 솔직히 좀 이상할 정도로 한꺼번에 벌어졌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보자면은 먼저 머스크는 트윗을 하나 올렸어요. 내용은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자기 회사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이 앞으로는 운전자의 주차 습관을 기억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집이나 회사, 학교 앞에서 늘 세우던 자리, 여기서 차가 알아서 주차를 한다라는 거죠. 들으면은 그게 대단한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바로 같은 날 같은 주에 진짜 큰 일들이 동시에 터져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챙겼죠. 8년 전에 약속받았던 보상이 이번에 실현이 된 건데요. 장부상으로만 보면은 175조 원어치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우리나라 1년 나라 살림의 4분의 1쯤 되는 돈이 한 사람 손에 들어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로써 머스크는 테슬라 안에서 자기 힘을 훨씬 더 키웠습니다. 회사의 결정을 좌우하는 힘, 그러니까 의결권이 약 20%까지 올라갔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테슬라에서 머스크 마음대로 밀어붙이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됐습니다. 그동안 스페이스X는 우리가 사고 팔 수 없는 회사였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회사를 합치거나 키울 때 쓸 수 있는 주식이라는 돈들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조용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를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슬슬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필 이 모든 일이 같은 주에 한꺼번에 벌어졌을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까 그 시시해 보였던 주차 트윗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사실 그 트윗에는 중요한 한마디가 숨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이 자율주행 중에 운전대를 잡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주차 문제만 풀면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일이 거의 없어진다는 뜻이고, 게다가 머스크는 약 3개월 뒤 차에다가 인공지능을 붙여서 사람이 말로써 직접 차한테 지시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 앞에서 내려줘, 이러면 차가 그걸 알아듣고 내려준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그림이 보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운전석에서 사람을 완전히 빼내는 중이고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로보택시가 있겠죠. 기사가 없는 택시입니다. 사람 없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고 스스로 돈을 버는 자동차죠. 차가 스스로 돈을 버는 시대,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이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죠. 자동차가 스스로 돈을 번다면 그 돈은 대체 어떻게 오고 가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도지코인 쪽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일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트윗만 쳐다보는 사이에 정작 중요한 일은 옆에서 따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먼저 도지코인이 큰 결제 회사 하나하고 손을 잡았죠. 우리로 치면 카카오페이 같은 해외 큰 결제 서비스에 도지코인을 연결하는 작업들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도지코인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도지코인 위에서 게임이나 간단한 어플을 만들 수 있게 하려는 시도까지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단순 코인을 넘어서 가지고 뭔가 더 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지금에서의 도지코인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죠. 코인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1년에 약 50억 개씩 늘어나고 그 수량이 계속 늘어나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늘리겠죠. 근데 최근에 도지코인 개발자들 사이에서 새로 만드는 수량을 10분의 1로 확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고, 1년에 50억 개에서 5억 개로 줄이자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통과가 되면요, 가격을 누르던 그 무게가 크게 가벼워지는 셈이겠고요. 이제 아까 그 질문하고 방금 문 이야기를 한 줄에 세워보자면은 여기서부터가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 자동차가 스스로 돈을 버는 세상에서는 자동차끼리 아주 작은 돈을 수없이 주고받게 되죠.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이런 걸 짧은 순간에도 몇 번씩 결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돈이 필요할까요? 무겁고 비싼 돈이 아니라 빠르고 저렴하고 가벼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도지코인이 바로 그렇게 많이, 자주, 저렴하게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그리고 머스크가 자기 회사들에서 일관되게 입에 올린 코인이 다른 게 아니라 도지코인입니다. 우주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머스크가 꺼낸 거는 도지코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하나로 묶이면서 그 안에서 기계들이 돈을 주고받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 돈의 자리에 과연 어떤 코인이 어울릴까,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도지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머스크가 로보택시에 도지코인을 쓰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표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열린 시나리오로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쯤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니 그래서 도지코인 지금 매수하면 상승하나요? 이런 질문들, 여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도지코인 가격은 이 머스크 이야기하고 거의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뭘 따라서 움직이나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고요. 비트코인 하락하면 같이 빠져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빠지니까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뉴스에서도 도지코인이 떨어진 게 바로 그 증거고, 시장 전체가 빠지니까 같이 빠진 것 뿐이에요. 그날 하루에만 코인시장에서 6,600억 정도가 정리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머스크 이야기는 지금 당장의 호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확인해 나갈 기나 긴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머스크는 시시해 보이는 주차 트윗 뒤에서 자기 회사들을 하나로 묶는 큰 일들을 동시에 벌였고, 그 끝에 있는 거는 사람 없이 스스로 돈을 버는 자동차. 다만 지금 가격은 이 그 큰 그림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남겨볼게요.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정말 한 개로 합쳐진다면 이 도지코인을 가장 먼저 꺼내들 자리는 자동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손에 쥐는 그 어플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알트 시장이 정말 좋은 시장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장이 좋다는 기준들을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거, 내가 이런 것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과거 대불장 시기가 아니라 현재의 시장이죠. 이걸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를 평가하면 만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시장 흐름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 목표가를 지나치게 높게 잡기보다도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타점들 뿐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대한 설명들 함께 드리는 이유가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투자하신 분들일수록 과거 큰 상승 기억 때문에 현실적인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 맞는, 현재 시장에 맞는 전략들이 필요한 시기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